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받은 검사 때문에 병원 중환자실로 바로 옮겨진 분이 계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건강검진은 특히 70대 이후에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도 아니고 공포를 조장하려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직접 본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더 안심이 되고 더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 생각이 아주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70대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받지 않으려는 검사 5가지와 그 대신 반드시 챙겨야 할 검사, 그리고 검사보다 훨씬 중요한 생활 관리 방법까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매의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작년에 제 외래로 오셨던 72살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주변에서 소문날 정도로 건강관리에 열심이셨습니다. 해마다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고 식단도 조심하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정기검진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다가 검사 도중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습니다. 검사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셨고 결국 장에 구멍이 생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의학 용어로 장천공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날로 수술실로 들어가셨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원래는 멀쩡히 일상생활을 하시던 분이 검사 하나 때문에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있습니다. 75살 여성분이셨는데 특별한 증상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검진센터에서 정밀하게 한 번 더 보자는 권유를 받으셨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후부터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급성 심부전이 왔고 응급실을 거쳐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오가며 평생 투석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특별한 예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진료 인생에서 이런 경우는 너무나 자주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왜 70대 이후에는 검사가 더 위험해질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겉보기와 다르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약해지고 심장과 신장, 간 기능도 서서히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회복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금식을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70대 이후에는 금식만으로도 탈수가 오고 어지러움이나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검사에 사용하는 약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약물이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 여명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에서 무언가가 발견되었을 때 그걸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과연 남은 삶의 질을 높이는 선택인지 아니면 오히려 고통을 늘리는 선택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천천히 자라는 암을 발견해서 큰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체력이 무너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면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요? 이런 이유로 경험 많은 의사들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검사에 더 신중해집니다. 실제로 제 선배 의사 한 분은 76살이신데
이제는 종합검진을 받지 않으십니다. 기본적인 혈액 검사만 1년에 한 번 하고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자들에게서 너무 많은 사례를 봤기 때문이라고요. 검사가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를요. 이제 본격적으로 70대 이상에서 특히 신중해야 할 검사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검사,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젊을 때는 분명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용종을 제거해서 암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75살을 전후로 해서 이 검사는 이득보다 위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장 내시경이 힘든 이유는 검사 자체보다도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검사 전날부터 거의 하루 가까이 금식을 해야 하고 장 안을 비우기 위해 장 정결제를 여러 번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몇 시간 동안 계속 설사를 하게 됩니다. 젊은 분들은 이 과정을 견딜 수 있지만 고령층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탈수가 오기 쉽고 몸속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특히 심장이 약하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 준비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장 정결제를 먹을 때 보통 큰 컵으로 여러 잔의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많은 수분이 심장에는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몸에서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폐에 물이 차거나 호흡이 가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장 정결 과정 중에 어지러움이나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고령 환자분들을 저는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검사 자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장벽은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내시경을 넣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대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장천공이라고 합니다. 장천공이 생기면 즉시 응급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이 수술 이후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해 70대 이상에서는 이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여러 배 높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대장암은 대부분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대장에 생긴 작은 용종이 암으로 바뀌기까지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75살에 아주 작은 용종을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용종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키려면 85살, 90살이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질환이나 자연적인 노화로 인한 문제로 삶이 정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장 내시경을 반복해서 받을 이유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러 의학 지침에서도 일정 연령 이후에는 대장 내시경을 일상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훨씬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몸에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때 내시경을 신중하게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방식이 70대 이후에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CT 검사입니다. CT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조영제가 문제입니다. 조영제는 혈관이나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 주사로 넣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문제는 70대가 넘으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신장 기능이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해 보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밖에 기능이 남아있지 않은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영제를 맞게 되면 신장에 큰 부담이 갑니다. 조영제 유발 신병증이라고 해서 갑자기 신장이 망가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신장은 회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투석 치료가 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조영제 CT를 한번 찍었다가 평생 투석을 하게 된 분들을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투석은 결코 가벼운 치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가야 하고 한 번 치료받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이 생활이 평생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검사로 말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은 이미 신장 기능이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영제 검사에 앞서 반드시 신장 기능을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조영제 알레르기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이 어려워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검진 목적으로 조영제 CT를 받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초음파나 조영제 없는 CT 혹은 자기공명 영상 같은 대안 검사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70대 이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뛰면서 심장의 반응을 보는 검사입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을 평가하는데 젊은 층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 검사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던 분이 검사를 위해 갑자기 심박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검사 목적 자체가 심장에 최대한의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70대 이후의 심장에는 이 과정이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검사 도중 가슴 통증이 심해지거나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물지만 검사 중 심근경색이나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 역시 동료 의사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3세 환자분이 운동 부하 검사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행히 병원 안에서 검사를 받던 중이어서 즉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만약 그 상황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건강을 확인하기 위해 받은 검사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 셈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검사의 정확도가 고령층에서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가 검사를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침습적인 검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를 부르고 결국 불필요한 시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훨씬 안전한 대안이 있습니다. 가만히 누운 상태에서 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나 안정시 심전도 검사만으로도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운동 부하 검사를 받을 필요는 대부분의 경우 없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검사는 전신 PT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검사입니다.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에서는 이 검사를 건강검진 목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검사가 너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에 작은 이상 소견들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치료가 필요 없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전신 PT 검사는 이런 사소한 변화들까지 모두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검사가 이어집니다.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 바늘을 찔러 넣거나 내시경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보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가슴에 바늘을 찔러 넣게 되면 기흉이 생길 수 있습니다. 폐에 공기가 차서 숨이 차고 결국 며칠에서 일주일 가까이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방사선 피폭입니다. 전신 PT 검사는 일반 CT 검사보다 방사선 노출량이 훨씬 많습니다. 고령층은 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사선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을 찾기 위해 받은 검사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검사에서 발견된 암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암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암이나 갑상선암처럼 아주 천천히 자라는 암은 평생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은 치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과 항암 치료를 거치면서 체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삶의 질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증상이 없고 강한 가족력이 없는 경우라면 70대 이후에는 전신 PT 검사를 정기 검진으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위만 초음파나 기본 영상 검사로 선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5번째이자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검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 내시경입니다. 위 내시경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검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면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이 힘들까봐 당연하다는 듯이 수면 내시경을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선택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면제는 중추신경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호흡이 느려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검사가 끝나면 비교적 빨리 회복되지만 고령층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특히 폐 기능이 좋지 않거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수면제의 영향으로 호흡 곤란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끝났는데 회복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8세 남성 환자분이 수면 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검사 자체는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회복실에서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의식이 또렷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틀 뒤에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그 과정은 환자분과 가족 모두에게 큰 공포였습니다. 수면제는 혈압을 떨어뜨리는 작용도 합니다.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변화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수면제와 약물이 겹치면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검사 후 상태입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고 나면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고령층에서는 이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수면 내시경 후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을 입고 그 이후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에서는 가능하다면 비수면 내시경을 권합니다. 요즘 내시경 기계는 과거에 비해 훨씬 부드럽고 검사 시간도 짧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5분 이내에 끝납니다. 비수면으로 검사하면 검사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는 아무 검사도 받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필요한 검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혈액 검사입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신장 기능, 간 기능 같은 기본적인 수치들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사는 체열만으로 이루어지고 몸에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습관만 들여도 큰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방사선 노출도 거의 없고 검사 시간도 짧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눈 검사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통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변 잠열 검사입니다. 대장 내시경 대신 이 검사를 활용하면 위험 없이 대장 건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꼭 필요한 검사들만으로도 70대 이후 건강 관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70대 이후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검사 5가지와 대신 받아야 할 안전한 검사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검사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검사를 받아도 생활이 무너지면 건강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효과를 봤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약을 줄이는 것입니다. 많은 고령 환자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손바닥 가득 약을 드십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 위장약, 수면제까지 어느새 5가지, 6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약이 많아질수록 부작용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고령층은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약이 몸에 쌓이기 쉽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말 필요한 약만 남기고 줄일 수 있는 약은 줄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약을 절반 정도로 조정했더니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이 돌아왔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영양관리, 특히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 준비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밥과 김치만 드시는 날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고령층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영양 부족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며 낙상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고기, 생선, 계란,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매 끼니 조금씩이라도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계란 2개만 드셔도 하루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밥은 한 공기를 다 드시기보다 반 공기 정도로 줄이고 반찬을 조금 더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고령층에게는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10번만 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조금씩 늘려서 30번, 50번까지 해보세요.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다리 근육과 균형 감각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고령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탈수가 쉽게 옵니다. 탈수는 저혈압, 혼란, 신장 기능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1리터에서 1리터 반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혈압과 혈당도 불안정해집니다. 가능하면 수면제에 의존하기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낮잠은 짧게, 저녁 이후 카페인은 피하고 잠자기 전에는 방을 조용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여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외로움은 고령층 건강의 가장 큰 적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일곱 번째는 낙상 예방입니다. 고령층에게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밤에는 작은 조명을 켜두세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잠시 앉아 있다가 움직이세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주치의 방문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은 주치의를 만나세요. 증상이 생겼을 때만 병원에 가는 것보다 미리 관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0대 이후에는 모든 검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 조영제 CT 검사, 운동 부하 심전도, 전신 PT 검사, 수면 내시경은 젊을 때와 다르게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한 기본 검사와 생활 관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훨씬 더 오래 지켜줍니다. 건강은 검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건강을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